러시아와 유럽은 바로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5일 블룸버그는 러시아와 유럽 국가 대표들 사이에 평화 논의를 위한 비밀 회동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크라이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은 새로 도착한 우크라이나군 복무 대상자들에게 임시 보호 제공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에서는 우크라이나 수송기 바로 옆에서 폭발물이 실린 드론이 발견됐습니다. 드론이 폭발하지 않은 건 기폭 장치가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유럽인들과 러시아인들이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에 참여 없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의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인들과의 비밀 협상 속에서 다시 유럽 내에서 군사적 도발을 시작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에서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구독 없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구독은 정말 중요하며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8월 5일입니다. 키이우와 키이우주가 끔찍한 러시아의 포격 이후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는 가운데 유럽인들과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참여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와 유럽 대표들이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만남은 우크라이나에 참여 없이 평화협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만남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금 후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토에서 직접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점은 유럽인들이 주목해야 하며 큰 의문을 남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장기화된 분쟁에서는 국가들 간의 비공개 예비 외교 접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이 모두 자동적으로 어떤 담합이나 음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트랙 2와 트랙 3 외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남의 비밀성과 이 만남이 공식적인 참가국의 발표가 아니라 언론에 유출되면서 알려졌다는 점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너무 서둘러 절망하지 마세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 국가들이 또 다른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두고 러시아 연방 대표들과 함께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측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이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영국 전 국가안보보좌관 팀 베로우가 참석했습니다. 전 독일 국무차관 마르쿠스 에데러와 경험 많은 프랑스 외교관 피에르 비몽도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 크렘린 측에서 누가 참석했는지는 소식통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블룸버그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전직 관료들과 싱크탱크들이 정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비공식 외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 문제의 잠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대부분 사적인 주도로 이루어지며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전문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른바 세컨드 트랙 회의 또는 트랙 2 외교 회의는 아이디어 교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이후 정부 채널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 지도자들과 러시아 대표들이 참여한 비밀 협상이 알려진 첫 번째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7월에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가 자국에서 독일과 러시아 연방 대표들이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예프 대통령에 따르면 그 만남의 주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이 소식에 대해 이러한 만남이
전쟁 종식에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2차 혹은 3차 외교 채널은 단순한 의견 교환일 뿐입니다. 이는 전직 관료들이나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지, 즉 가설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것들을 논의하고 또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등등 일종의 토론 클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론 클럽에서 나온 정보가 실제로 공식 정부 차원으로 올라갈 위험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통 이런 2차 외교가 사용됩니다. 어떤 민감하고 인기가 없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 어디선가 논의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독일 언론은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미국 군대 대신 유럽 안보의 실질적인 주된 보장자로 만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는 상황에서 유럽은 우크라이나 군대와의 협력에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는 직접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미국 군사 자원이 이란과의 병행 전쟁으로 고갈된 상황에서 워싱턴은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 이미 다뤘듯이 심지어 우크라이나에도 완제품 미사일 공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여전히 실제로 기능하는 방패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방패는 야만적인 러시아의 서진을 물리적으로 막아온 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협상 자체와 명백한 모순을 일으키긴 하지만 사실상 현재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와 그 군대가 참여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오직 자신의 힘과 피로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큰 소식은 유럽연합이 유럽연합에 도착하는 군 복무 대상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임시 보호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징집 대상 연령의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징집 대상 연령의 남성들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이전에 유럽연합 국가들로 입국했었습니다. 임시 보호 지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머물고 일할 수 있으며 다른 난민들과 동등하게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새로 입국하는 군복무 대상 우크라이나 남성들에게는 이 길이 막혔습니다. 취지는 징집 대상 남성들이 우크라이나에 남아 나라를 지켜야 하며 해외에서 보호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유럽이사회 결정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결정문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결정이 이미 발효되었다는 것입니다. 2027년 3월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결정은 이미 유럽이사회 공식 저널에 게재된 순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코는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8월 5일부터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복무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제르브 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코는 유럽에서 임시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새로운 파괴 공작과 도발을 통해 유럽 내 상황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새벽 독일의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 직원들이 어떤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송기 안-124가 주차된 곳 바로 옆에서 폭발물이 장착된 개조 드론으로 보이는 물체였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에는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나토는 동맹 대표를 통해 해당 장치가 발견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며 해당 기기가 실제로 폭발물과 기폭장치를 탑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매체 빌트에 따르면 질산염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론 내부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폭장치가 발견됐는데 이는 작동하기 전에 이미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이 방해 행위는 제때 저지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기술적인 이유로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상 드론은 이미 비행기 근처에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때 저지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수송기가 독일 영토에서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에 의해 폭파될 실제 위험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그 기폭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참고로 DHL의 유럽 내 주요 물류 허브 중 하나인 공항의 남쪽 활주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어 여러 대의 여객기를 포함한 비행기가 우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해도 독일 항공관제당국은 독일 공항에서 145건의 장애를 기록했습니다. 무단 드론 비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 드론의 조종자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독일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새로운 국가 드론 방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13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전문 경찰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공항에서의 폭발을 막은 것은 그들의 업무가 아니라 단순히 드론 자체의 고장과 기폭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폴란드 총리 도널드 투스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인 척 위장해서 유럽을 드론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 밀리타른이라는 매체는 이러한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공격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위장한 파괴 공작이나 도발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방기술 개발 고문인 세르게이 플래시 베스크레스노프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위장한 드론을 이용해 유럽을 상대로 도발하는 이런 시나리오의 위험성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중사건들에 대한 여러 나토 국가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 반응은 전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는 법률이 개정된 이후로 적의 무인기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격추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나토 동부 측면의 핵심 국가인 폴란드의 행동은 폴란드는 우유부단의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루마니아는 세 밤 연속 러시아 드론을 격추한 후 드론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최근에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러시아의 KH-101 미사일, 이 폴란드 영토 70km 안쪽까지 날아와 들판에 떨어지는 것을 폴란드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럽 동맹국들이 전반적으로 야만적인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훨씬 더 심각하게 평가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잠재적인 대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누구와 협상할 수 있을지, 누구를 통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어떻게든 유럽에서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확산시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내에서 명백한 도발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임시 보호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실로 기록해 둡시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 아래에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